우크라이나가 드디어 승리의 실마리를 잡은 걸까요?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2달에 걸친 격전 끝에 남부전선 자포리자주의 소도시 로보티네를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탈환 면적으로만 보면 대공세를 시작한 올 이후에서 2달 동안 고작 15km를 전진한 셈인데요. 그러나 로보티네는 단순히 15km 전진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전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철로가 최전선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토크마크는 멜리토폴로 이어지는 주요 교차로이자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로보티네에서 직선거리로 고작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보급선의 대부분을 철도에 의지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토크마크를 장악하는 것만으로도 남부전선과 동부전선의 보급 연결을 차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멜리토폴을 포함한 토크마크 서부는 크림반도에서 이어지는 도로 보급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6월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에서 공유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동원해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본토로 이어지는 초나르 다리를 파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크림반도는 마리반도지 지형적으로만 보면 섬에 가까울 정도로 진출입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나르 다리가 파괴되면서 크림반도 방향 러시아군 보급로는 무려 100에서 200km 이상 연장되었는데요. 그나마 동부에서 시작된 철도 보급로 덕분에 연명할 수 있었지만 만약 로보티네에 이어 토크마크까지 함락당한다면 남부전선 러시아군의 보급 사정은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로보티네 탈환은 작지만 분명히 유의미한 전과입니다. 여전히 전투는 쉽지 않고 대공세가 아주 오해에 닿기까지는 아직도 한참이 남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대공세는 느릴지언정 확실한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보티네 탈환이 쉬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로보티네는 토크마크, 멜리토폴로 이어지는 중요한 입구였지만 이는 반대로 러시아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보티네 전투는 우크라이나군 소속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첫 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격전이었는데요. 주변 환경이 대부분 평야인데다 간간히 숲이나 작은 강이 있는 정도라 은폐조차 힘들었던 탓입니다. 게다가 러시아군은 모든 수목선마다 참호와 중화기를 배치하고 다량의 지뢰를 매설해 요새화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지도의 주황색 선들이 러시아군의 참호선을 표시한 건데요. 상단의 노란색 돌출부가 러시아군의 참호선을 뚫고 탈환에 성공한 로보티네입니다. 로보티네의 러시아군은 마치 베트콩처럼 아예 땅굴을 파놓고 단단히 틀어박혀 우주방어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2달에 걸친 대규모 포격으로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약화시켰고 대량의 보병과 기갑을 투입해서야 간신히 러시아군을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냉병기 시대의 전쟁이 떠오르는 힘대임의 싸움이었던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공세 진격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대공세 직전 기나긴 겨울과 봄 동안 고착 상태를 이어갔던 것에 비하면 최소한 전선의 변화는 생기고 있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양측 모두 당장의 전투 속에서 무자비한 희생이 뒤따르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라스푸티차가 시작되기까지 약 한 달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정체된다면 그때야말로 대공세의 실패를 논의해야 할 때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러시아군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재의 자리를 사수하려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제거하려면 그에 따른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고통이 우크라이나를 치료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내통수를 던졌습니다.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크림반도 타르카쿤트고 서부 올레니우카 미야크 인근 해안에서 펼쳐진 기습 상륙 작전의 생생한 현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작전에 투입된 건 고작 10여 명에 불과했지만 야음을 틈타 상륙 작전에 성공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들은 러시아 고속정 내척 파괴 병사 30여 명 이상 사살이라는 놀라운 전과를 올리고 유유히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는 작전 중 크림반도 모처에 우크라이나 국기까지 개양했는데요. 작전이 결행되었던 24일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로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 3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날,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대공세 이후 처음으로 크림반도 내부에서 지상전이 펼쳐졌다는 건 분명히 뜻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작전이 있기 하루 전 크림반도 올레니프카 북부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스톰 섀도우 폭격에 의해 러시아군의 S-400이 대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분명한 전과이긴 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폭격에 의해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작전 이후 전문가들은 상륙전 러시아군의 레이더망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S-400을 파괴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전 준비였던 셈인데요. 이제 러시아로서는 더 이상 크림반도를 전쟁 이후의 일로 외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크림반도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크림대교 파괴, 흑해함대 공격 등 단발적인 사보타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전이 연속성을 가진 전략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전황이 힘겨운 현재도 여전히 크림반도 수복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것이 크림반도에서 시작되었으니 크림반도에서 끝을 맺을 것이다. 다른 나라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수단을 총동원해 크림반도를 되찾을 것이다라며 매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의 발러기조는 크림반도 합병을 위한 좋은 빌미가 되었고, 때마침 칠러 세력이 크림반도 정권을 장악하면서 길고 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도 막이 올랐습니다.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2014년 러시아가 무력을 이용해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은 그 전쟁의 최종장 혹은 클라이맥스에 불과한데요. 그 원인을 따지고 들면 하나의 영상을 할애해야겠지만 분명한 건 그 나라 특정 지역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간에 무력을 이용해 타국의 주권을 침범한 러시아의 무조건적인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만을 둘러싼 이해관계에서부터 중국이 편을 들어줘야 옳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만 보면 골치 아픈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본토의 동부전선은 공수를 바꿔 바흐무트 공방전 2라운드에 돌입했고, 남부전선은 로보틴의 탈환으로 전장차단에 첫 단추를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어 크림반도까지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 허덕이는 러시아군으로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보전하는 원인으로 주공이 지나치게 많은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토니 라다칸 영국 합참의장, 크리스토퍼 카볼리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의 화상회의에 따르면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전투력 집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전선을 다소간 포기하더라도 남부전선에 병력을 집중해서 대공세의 주요 목표인 전장차단을 최우선으로 노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려 1000km에 달하는 전선에 병력이 분산 배치되어 있다 보니 진격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기습과 집중의 원칙은 전략 구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당장 러시아부터가 이 기습과 집중에서 실패한 군대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습의 원칙에서 러시아는 돈바스 국경 인근에 대규모 대대전투단을 배치한 채 2022년 1, 2월을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두 달이 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게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중국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가 개전을 늦췄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판단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라스푸티차는 시작되어 러시아군의 발목을 잡아 끌었고, 방어태세를 굳힌 우크라이나군은 도심지에 틀어박혀 필사의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중의 원칙에서도 러시아는 실패했습니다. 개전 초기 전면전이 아닌 특수군사작전을 개시한 러시아군은 고작 1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심지어 북부의 키이우, 동부의 돈바스, 남부의 크림반도로 분산해서 투입했습니다. 이는 고작 우크라이나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오만이었고, 더불어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침략 루트를 고려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계획대로라면 3일 만에 키이우를 함락할 수 있었고, 동시에 루안스크, 도네츠크, 마리우폴, 베르잔스크로 이어지는 동부전선 전역과 헤르손, 오데사로 이어지는 남부전선 전역을 장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전의 역사를 새로 쓰는 현대전 최고의 군사작전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결국 우크라이나는 초기 공세를 버텨냈고, 전황은 600일 가까이 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전의지를 복돋은 우크라이나군의 끈기 있는 수성작전으로 보급선이 얇은 러시아군에게 소모전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무엇인가 위화감이 든다는 걸 깨달으셨을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공세 또한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특수군사작전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공방전을 중심으로 한 동부전선은 2014년 돈바스 사태부터 러시아가 장악해놓은 지역이고, 남부전선은 100km를 전진해야 전장차단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크림반도 수복 작전까지 지금 우크라이나는 3개의 전선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나 난이도로 보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전략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앞선 2개의 전황보고처럼 대공세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는 것이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만큼은 시간이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매년 2번의 라스푸티차가 찾아옵니다. 하나는 3월 중순에서 4월 하순에 찾아오는 춘계 라스푸티차입니다. 특히 유난히도 따뜻했던 겨울 탓에 지난 춘계 라스푸티차는 기록적일 정도로 길게 이어졌는데요. 이는 곧 지금의 러시아군이 참호를 요새화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첫 번째 기습의 원칙마저 실패한 채 시작되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곧 10월 중순에서 11월 하순까지 계속되는 축의 라스푸티차 기간입니다. 이후 겨울이 돌아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연스럽게 2년차를 맞이할 것입니다. 동유럽의 길고도 혹독한 겨울은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종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공습이 늘어난 것도 다급해진 우크라이나 지휘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본토 공격으로 러시아의 전쟁 의지를 약화할 만한 생산력도 화력도 부족합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서방 세계로 하여금 에이테킴스 등 고성능 무기 지원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에 남은 건 우직한 전공법뿐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주간 우크라이나 보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